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승전보와 함께 오늘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방금 보신 3000m 계주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럼 먼저 봐도 즐거운 금메달 장면 한 번 더 보시고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자리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인데요. 네, 일단 출발은 4번째로 했습니다. 네, 자, 2위 자리로 올라서는 네, 심석희가 좋아요. 네. 중국과 한국의 금메달 싸움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싸움. 자, 충돌했습니다만 중국보다 우리나라 먼저 나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2바퀴 먼저 나옵니다. 남았는데요. 네, 지금 바퀴. 최민정 선수 마지막 바퀴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됐어요. 자,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냅니다. 또다시 가져왔습니다. 2년 연속 계주 금메달입니다. 네, 보신 대로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레이스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분들이 아마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몇 차례 위기가 있긴 했지만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서 다시 한번 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최민정과 심석희, 김아랑, 김예진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힘차게 파이팅을 외친 뒤 111.12m 트랙 27바퀴를 도는 금빛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대표팀은 6바퀴를 남기고 스퍼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아랑이 바깥으로 빠르게 치고 나와 2위로 올라섰습니다. 김아랑이 심석희를 밀어주는 순간 캐나다 선수와 충돌이 있었지만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석희가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였고 마지막 주자 최민정을 밀어주면서 처음으로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민정은 빠르게 내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선수는 태극기를 휘날렸고 잠시 후 비디오 판독을 거쳐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진짜 이 종목만큼 우리가 어떻게든지 중국을 이기고 한번 해보자. 결의를 다지고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에서 7차례 계주에 출전해 6차례 정상에 오르며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이로써 최민정 선수는 1500m에 이어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또 이번 대회 마음고생 많았던 심석희 선수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무서운 스포츠로 역전을 이끌어낸 김아랑 선수 그리고 막내 김예진까지 모두 최고였습니다. 이어서 유병민 기자입니다. 최민정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자 여자 대표팀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맏언니 김아랑이 눈물을 터뜨리자 동생들도 모두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마다 아픔을 딛고 일군 쾌거였습니다. 에이스 최민정은 500m 결승에서 아쉬운 실격으로 4관왕의 꿈은 접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압도적 기량으로 1500m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계주에서도 폭발적인 스피드로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회 직전 폭행 파문으로 마음고생을 겪은 심석희는 500m와 1500m에서 모두 예선 탈락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땀을 믿었습니다. 이틀 전 휴식일에도 훈련을 자청해 계주를 준비했고 소치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금빛 질주로 마음고생을 털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맏언니 김아랑은 개인전 노메달의 아쉬움을 씻어냈고 막내 김예진과 이유빈은 올림픽 첫 금메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계주에서는 예선과 결승 가운데 한 번이라도 뛴 선수는 모두 메달을 받기 때문에 우린 예선에 나섰던 이유빈 선수까지 5명 모두가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여자팀은 이 계주에 앞서서 열린 1000m에서도 모두 준결승에 올랐고 남자 선수들 역시 500m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금메달은 모레 결정됩니다. 이 소식은 정희돈 기자입니다.
1000m 세계 랭킹 1위인 최민정은 자신의 주종목인 만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초반 선두로 나섰다가 3위로 밀렸는데 침착하게 기회를 노리다 5바퀴를 남겨놓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퍼트로 순식간에 바깥쪽을 치고 나가 앞서가던 선수들을 따돌리고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질주를 펼친 최민정은 1분 31초 190, 조 1위로 준중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심석희도 세계 랭킹 3위다운 실력을 뽐냈습니다. 4바퀴를 남겨놓고 맨 앞에 나선 뒤 역시 1위로 골인했습니다. 맏언니 김아랑도 후반 빠른 질주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준중결승에 합류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3총사도 모두 빨랐습니다. 500m 예선에서 서희라는 40초 438, 조 1위로 준중결승에 올랐고 1500m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과 황대헌도 2위 선수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로 골인했습니다. 여자 1000m와 남자 500m 예선을 가뿐하게 통과한 우리 쇼트트랙은 올해 이 두 종목과 남자 계주 등 3종목에서 금메달 추가를 노립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계속해서 올림픽 소식 평창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미국을 꺾고 5연승을 달리며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올랐습니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장 김은정 선수의 카리스마가 오늘도 빛났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큰 안경을 쓴 김은정은 얼음 위의 지휘자입니다. 바뀌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동료에게 맞춤형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냉철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4명을 하나로 묶는 김은정의 카리스마는 관중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주장으로서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영미야 할 때 저도 같이 소리 지르게 되고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으신 게 정말 프로 같으시고 맏언니 딱 그 리더 같으셔서 같은 팀이면 정말 듬직할 것 같습니다. 김은정의 힘은 오늘 미국전에서도 돋보였습니다. 3대2로 끌려가던 5엔드에서 선공의 불리함을 넉 점짜리 이 한 방으로 단숨에 뒤집고 포효했습니다. 김은정의 눈은 이제 가장 높은 곳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 게임까지 잘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꺾고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한 대표팀은 내일 러시아 출신 올림픽 대표팀과 덴마크를 상대로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앞서 여자 컬링 대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새로운 기록을 썼다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대표팀은 어젯밤 이해할 수 없는 경기로 종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성적을 떠나 무엇보다 팀 종목에서 단합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팀 추월은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 기록이 팀 성적이 되기 때문에 3명이 한 몸처럼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데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맨 앞에서 자기 역할을 마친 노선영이 뒤쪽으로 빠지자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만 남겨두고 이해할 수 없는 스퍼트를 했습니다. 결국 노선영은 혼자 늦게 들어왔고 우리 팀은 7위로 탈락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빙상 관계자들은 노선영을 망신 주기 위한 레이스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뒤에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를 데리고 간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속도 올려야 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작정을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경기 후 에이스 김보름의 태도는 더 공분을 샀습니다. 혼자 남겨진 맏언니 노선영을 끝까지 모른 채 했고 팀 조직력보다는 늦게 들어온 선수 탓을 했습니다.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 조금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김보름은 인터뷰 후 SNS에 비난 댓글이 쇄도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영 선수는 조금 전 SBS와 단독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원래 대화가 없었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보름은 눈물을 보이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가 선두에 있을 때 뒤에 선수를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선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파벌로 인한 내분으로 메달이 유력한 선수만 따로 훈련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팀워크가 좋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노선영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백철기 감독의 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로 그냥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경기에 대한 대화도 그럼 없었던 건가요? 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노선영과 김보름이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안 좋은 사이는 빙상계에서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국내 어떤 측정 대회에서 두 선수가 매 스타트 경기를 하는 도중에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해서 노선영은 또 두 바퀴를 남기고 자신이 맨 뒤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백 감독의 해명을 부인했습니다. 경기 전날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노선영 선수가 저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고요. 전날까지 제가 2번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시합 당일날 워밍업 시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너희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 처음 듣는 얘긴데요 했더니 노선영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일 팀 추월 순위 결정전에는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그래도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남자 5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 선수의 공식 시상식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4년 전 부상으로 올림픽에 가지 못했던 한을 풀고 시상대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은메달 대한민국 차민규! 깜짝 스타 차민규가 당당한 모습으로 시상대에 올라섭니다. 목에 걸린 은메달을 만져보고 관중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메달이 무거워서 좀 놀라운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차민규는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올림픽 타이 기록으로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바로 백신기록 34로 4입니다. 단 0.01초 차이로 세계 최강 로렌첸의 금메달을 내준 아쉬움은 농담으로 털어냈습니다. 다리만 좀 더 길었더라면 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순위권에 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기뻐요. 어린 시절 쇼트트랙 선수였던 차민규는 대학 진학 후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뒤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유망주로 주목받던 4년 전 발목 부상으로 소치올림픽에 나서지 못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땀을 흘렸고 마침내 재기에 성공해 작년 12월 월드컵 3차 대회 2위에 오르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첫 올림픽 무대에서 모든 힘을 쏟아붓고 당당히 한국 빙속의 차세대 에이스로 우뚝 섰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웨덴과 7, 8위전에서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꿈꾸던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은 오늘을 끝으로 더 입을 수 없는 유니폼에 이름을 남기고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첫 골을 내준 지 30초 만에 맏언니 한수진이 박종아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17살 막내 김희원은 온몸으로 퍽을 막아냈고 그동안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던 이현정과 한도희도 힘을 보탰지만 6대1로 져 8위로 마감했습니다. 목표했던 1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선수, 그 가족, 그리고 단일팀을 응원하는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올림픽 여정을 마친 머리 감독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We told the players we're so proud of you. Like politicians, they told you that this team had to combine, but you, the players, made this combination work.
어색한 첫 만남 뒤 선수들은 빠르게 한 팀으로 뭉쳤습니다. 경포대를 찾아 화합을 다졌고 서로 챙기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선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근데 같이 한 팀으로 뛰다 보니까 뭐 남가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팀이라 생각이 돼서 오늘도 하나, 핏줄도 하나, 진짜 우리 갈 데 없는 저 선민족이라구나, 그런 진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일팀은 오는 25일 해외식에 함께 참석한 뒤 이별합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피겨 아이스댄스의 민유라 갬린조가 아리랑 선율에 맞춰 프리댄스 연기를 펼쳤습니다. 두 선수는 한복을 입고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특별한 무대를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감상해 보시죠. 이성훈 기자입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민유라와 갬린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아리랑 선율에 따라 한국 무용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안무로 음반을 수놓습니다. 애절한 가락에 심취한 듯 민유라는 아리랑을 부르며 연기에 빠져들었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기가 모두 마무리되자 관중은 태극기를 들어올리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끝나서 좀 슬프네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은 진짜 긴장 없이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연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신들의 최고점에는 못 미쳤지만 20개 팀 가운데 18위를 기록하며 한국 아이스 댄스 사상 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I was happy to, get a chance to even do this free dance in front of, the Korean audience here and, the world audience as well, and share this beautiful song and story. 사상 처음으로 프리댄스에 진출해 한국 문화의 정수를 전 세계에 알린 두 선수는 4년 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약했습니다. 아이스댄스 우승은 캐나다의 테사보츠 스콧 로이어조에 돌아갔습니다. 단체전 금메달도 획득한 두 선수는 올림픽 피겨 사상 가장 많은 통산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아름다운 질주 그리고 값진 은메달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가 오늘 국제방송센터 SBS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올림픽을 마치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와 이상화 선수는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던 인연이 있는데요. 언니! 앞서 3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따는 빙속여자에게도 이번 경기는 생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스타트 라인 서러 가는데 진짜 떨렸어요. 근데 진짜 하던 대로만 하자라고 임했죠. 모든 걸 쏟아낸 질주여서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주위에서는 3연패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도 그런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금메달을 땄으면 훨씬 좋았었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 은메달 기억이 굉장히 길게 남을 것 같아요. 밴쿠버랑 소치 때보다도. 부상 때문에 고생했던 얘기를 할 때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무릎 때문에 사실 제가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무릎에 물이 너무 차고 그게 무릎이 너무 부어가지고 구부릴 수도 없었고 90도 각도가 아예 안 났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었고 여름에는. 매일같이 7개 알람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고된 훈련을 반복해왔던 날들. 다 껐어요. 알람 없이 사는 삶은 어떤가요? 근데 늘 몇 년 동안 그렇게 맞춰진 알람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는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대회 폐막일인 오는 25일은 이상화 선수의 29살 생일입니다. 맨날 올림픽 때 제 생일이 겹쳐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이 메달을 갖고 생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저로서는 인생의 목표를 또 해낸 거니까. 10년 뒤 이상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뒤면 저는 40살. 그때는 당연히 결혼을 했겠죠. 하고 육아에 전념?
평범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네. 벌써 다음 올림픽을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빙판 위의 이사과를 조금 더 볼 수 있어 참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빙속 여자의 질주를 이번 올림픽에서처럼 저도 목청껏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고, 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평창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폭력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성추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는 연출가 이윤택 씨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진정성 없는 사과로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치욕적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권혜리 기자입니다. 이윤택 씨는 기자회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씨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낙태까지 했다는 배우 김지연 씨는 기자회견에 갔다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이 씨 해명에 회견장을 뛰쳐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연극인도 합의된 성관계라는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치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은 없었다. 서로 합의해야 된 거다. 절대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피해자 5명 이상이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고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성폭력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몇 년간의 피해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 씨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 성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네, 걸수록 커지고 있는 이 성폭력 파문은 이제 문화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고 또 다른 유명 연출가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아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대학 교수인 한 유명 배우가 수년간 여학생을 성추행해 교수직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니셜로 언급된 배우는 조민기 씨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말 성과 관련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조 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조 씨가 사표를 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노래방에 갔었는데 저같이 취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어요. 그 학생 뒤에서 접근해서 가슴 만지는 걸 목격했어요. 조 씨 소속사는 수업 중 언행이 문제가 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예대 출신의 연극 연출가 황희선 씨는 SNS를 통해 극단을 운영하는 교수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교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아는 연극계의 대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명 연출가와 제작진의 성추행 전력도 추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파문이 확산하자 문화예술 분야별로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이윤택 씨, 또 고은 시인과 관련된 기념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문학의 유력 인사들의 추악한 과거가 잇따라 폭로되자 지자체들이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은 시무섭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판이 있는 곳입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의 동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름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구청 측이 이 씨의 성폭력이 드러나자 동판을 철거한 겁니다. 저희 연휴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프랑 이바구길에 대한 그 관광 이미지 실추에 염려가 돼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도서관에 있는 만인의 방입니다. 고은 시인이 만인보를 집필했던 안성서재를 재현해
지난해 11월 개방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철거에 가까운 공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 때문입니다. 고은 작가 개인의 방이 아니라 만인의 방인 것처럼 아니면 아예 폐쇄한 여러 가지 걸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서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내보이고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를 아예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문화재청은 성폭력 혐의가 불거진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이런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한 예로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고위 공무원이 불과 넉 달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한 겁니다. 피해자랑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건데 감사원의 해명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권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표된 감사원 정기 인사 명단입니다. 고위 감사 공무원의 이름을 올린 A 국장. 지난해 10월 성희롱 문제로 직위 해제된 인물입니다. 당시 A 국장은 회식 뒤 취한 자신을 택시에 태워보내려는 부하 여직원에게 나는 내 가슴도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이 광경을 휴대전화로 찍어 피해자에게 줬고 피해자는 감사원에 이를 알렸습니다. 감사원은 A 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어제 넉 달 만에 같은 직위로 복귀한 겁니다. 부선 달라졌다지만 피해자와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상황. 감사원은 피해자의 고통보단 가해자 처지를 더 살피는 듯합니다. 비위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하고 나서 영원히 당신은 그냥 아웃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근 SBS 여론조사에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흡이 성범죄 발생의 첫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조차 내부 성범죄에 관대한 민낯을 드러낸 셈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살 여자 어린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엄마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119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살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양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이미 아이가 숨졌다고 병원은 판단했습니다. 2시까지는 웃고 막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발견한 거고. 좀 차분해 보이셨는데 어머님이 좀 더 차분해 보이셨고. 그런데 숨진 아이의 목에서 끈에 졸렸을 때 나타나는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친부모를 불러 조사한 끝에 아이 엄마를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 아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웃들은 친부모가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문제로 고민해왔고 아이 엄마는 거의 매일 저녁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밤 친부모의 행동도 의문을 더합니다. 그 부부가 담배를 펴요. 어제는 늦게까지 그렇게 두 부부가 앉아서 담배를 피더라고. 그게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KT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황창규 KT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불법 후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KT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 달 황창규 회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KT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KT가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였습니다. 기업의 후원금 기부는 불법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임원들은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불법 후원 과정에 황창규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후원에 관여한 KT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사실을 미리 회장 비서실을 통해 황창규 회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황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불법 후원을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KT 후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억 원에 이르는 불법 후원은 당시 황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막고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지배주주가 되는데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한 40여 명 이상 동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KT 회장 말고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찰은 관련자들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황창규 회장이 사실상 불법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달 황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부족이나 심한 층간소음 같이 주거 환경이 나쁘면 건물 자체에 별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값 상승 요인인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4가지 기준 가운데 건물의 노후화와 붕괴 위험 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재 20%인 항목 가중치를 50%로 대폭 올리는 반면 생활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주거 환경 비중은 크게 낮췄습니다. 사실상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개념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안전공단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이 돼서 사회적 자원 낭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3천 가구에 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정부가 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량 실업 위기에 처한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실직자 취업을 도우며 또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지는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GM 본사 경영진이 방한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를 찾은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 GM의 회생 방안과 관련해 신차 배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부평과 창원 공장에 2개의 신차종을 배정해 현재와 같은 연간 50만 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한국 GM이 미국 본사에 빚지고 있는 27억 달러, 우리 돈 2조 9천억 원을 출자 전환해 과도한 이자 비용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앵글 사장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There is a turnaround plan that we have developed, and that plan includes significant investments in new products. It also includes some restructuring activity. 군산 공장 폐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철수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GM 본사의 이익 빼돌리기 의혹 등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피했고 투자 계획이 한국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을 흐렸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보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차 투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 실태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의 한국 방문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3박 4일간 머물며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데 탈북자를 만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선 김여정 방남과 비교될 수 있는 만큼 정상급 예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방한하는 이방카에게 우리 정부는 정상급 예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앞선 북한 김여정과 비교될 수 있어 의전의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경우 배석대로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서 직접 통역을 담당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부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우리 정부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에 이어 이방카 선임 고문도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등 대북 강경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국내 탈북자 단체에 젊은 여성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20대 여성들 위주로 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지 않은 새로운 그런 피해자 탈북민들을 만나고 싶다. 평창 이후 북미 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 정부에게 폐막식에 맞춰 방한하는 이방카가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렸던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6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즌 도중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평창 트랙 적응에 전념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원윤종, 서영우는 지난해 11월 말 월드컵 3차 대회 이후 남은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홈트랙 적응에 주력하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총 80차례 주행훈련을 하며 코스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림픽에서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세계 랭킹이 46위로 떨어져 1차 레이스에서 트랙 상태가 나쁜 마지막 30번째로 주행한 겁니다. 또 3개월 만에 대회에 나서 실전 감각이 떨어진 데다 연습과는 다른 실전이 주는 긴장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1차 레이스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11위에 그쳤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드라이빙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타던 라인은 못 그리고 실수가 많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용 감독은 1차 레이스에서 30번째로 주행해 0.1초 정도를 손해봤고 4차 레이스 합계 기록에서도 연습 때보다 0.9초 정도 뒤졌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원윤종, 서영우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4인승에서 김동현, 전정린과 짝을 이뤄 다시 한번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캐나다의 캐시 사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실력은 천차만별이었지만 도전 정신만큼은 모두가 빛났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화려한 공중 묘기를 펼칩니다. 캐시 샤페는 1차 시기부터 차원이 다른 높이의 점프와 2바퀴 반 회전을 뽐내며 94.40점을 받아 1위로 올라섰습니다. 2차 시기에서는 95.80점을 획득하며 환호했고 3차 시기를 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It's just an incredible feeling, like just putting all my hard work into this. It's just kind of everything wrapped up. 소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매디 보먼은 결승 무대에서 연거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차 시기 내내 고난도 연기에 도전했고 빈손으로 돌아가면서도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I wanted to do the best shot of my life or crash. Like I'm not here to throw safety runs, so I went for it.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5살의 나이에 뒤늦게 스키를 배운 헝가리의 스와니는 점프는 엄두도 못 내고 가볍게 스키 타듯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하프파이프를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 최고의 무대에 올라 꿈을 이뤘다고 기뻐했습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스키 점프 노르웨이 대표 요한슨 선수는 독특한 코스염이 인상적인데요. 수염만큼이나 우아하게 날아올라서 팀의 단체전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중부
중부지방은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일부 남부지방이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밤사이 모두 해소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기는 나날이 건조해져갑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이어지니까요.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씩 내려갑니다. 서울이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올림픽 폐막식 때도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저녁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